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불혹이 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저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초라했죠. 가난한 농부의 맏딸로 태어났거든요. 그 당시 시골은 저에게 참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밤이면 온 동네 불은 다 꺼져 있었기에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었고, 사실 놀 게 많지도 않았죠. 가끔 아빠가 보던 신문에서 높디 넓은 빌딩들이 서울을 빼곡히 채운 걸 보면 전 그곳이 어떤 곳일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별보다도 높은 빌딩도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었죠. 그곳에는 이 지긋지긋한 거름 냄새도 없지 않을까?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 벌레 소리도 그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동경의 마음에 전 하루 빨리라도 서울로 가고 싶었어요. 아마도 한 10살 때쯤부터 쭉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가게 됐던 건 18살. 아직 젖살도 다 빠지지 못한 때였는데 사실상 가출이긴 했어요. 그때까지 세뱃돈이니 용돈이니 뭐니 하며 모아뒀던 돈으로 집에 편지 하나 딸랑 남겨놓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땐 참 어렸죠. 그래도 몇 년간에 모았던 돈이니까 전 나름 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숙박비며 뭐며 그런 건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서울에 올라가 밤에도 빛나는 그 많은 빌딩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이 서울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8살짜리 아이는 혼자 숙박업소에서 머물지도 못하더라고요. 무슨 부모님 동의서인지 뭔지를 가지고 오라는데 가출을 한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오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길거리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모았던 돈으로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있었으니 제가 상상해왔던 서울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였죠. 하지만 이미 집에 남겨놓은 편지가 생각나더군요. 전 그 편지에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로 가서 성공한 뒤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부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하면 그땐 정말 집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돌아올게요. 이렇게요. 이런 글을 남겨놓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제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더군요. 왜 그 어린 나이에는 오히려 쓸데없는 자존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곤 하잖아요. 그나마 경찰이 저를 찾아서 집에 데려다 준다면 그래도 모양새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긴 했었는데 순박하신 저희 부모님은 편지에 쓰인 저의 말을 너무나도 잘 따라주셨더군요. 한 달이 지나서 경찰서에 가 혹시 실종신고 들어온 게 없는지 확인을 했었지만 저의 이름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던 판국에 내일은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꾀지지한 모습으로 매일같이 끼니를 해결하던 한 시장의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어때? 집 나오니 고생이지?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 점쟁이인가? 내가 집 나온 걸 어떻게 알았지?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장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누가 봐도 집 나온 가출 청소년인 게 뻔하긴 했지만요.
제가요? 저 그런 아이 아니에요. 아, 아니야? 그렇구나. 아니, 난 또 그런 아이였으면 그냥 좀 도와줄까 했지. 아, 어, 어떻게 도와주시게요? 왜? 집 나온 거 아니라며? 아, 집을 나온 게 아니긴 한데. 그럼 집에 가면 되잖아. 아, 그게 이 아줌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아줌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아줌마도 모른 척 할 거다. 저는 결국 사장님한테 모든 것을 사실대로 토해냈어요. 집을 가출했던 것이 맞았고 서울에서 너무 살고 싶어 용돈을 모아서 왔다. 그런데 잘 곳도 없고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있다 등등. 그러자 사장님은 저에게 정말 서울에서 살고 싶다면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거기다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면 돈도 주겠다고 하시면서 단 집에는 연락드려서 꼭 허락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말이죠. 그땐 갈등이 참 많이 됐었죠. 과연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허락을 해주실까? 이대로 시골로 다시 돌아가 걸음이나 부으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우물쭈물하자 사장님은 제 마음을 다 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께 사장님이 대신 잘 말씀드려 주신다고요. 결국 저는 집에 연락을 드리기로 했어요. 집에 전화를 드리자마자 저는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고 계셨고 엄마는 옆에서 큰 소리로 울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엉엉 울고만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대신 말을 해주셨어요. 그때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요. 대충 저희 부모님 안심시켜드리고 저를 믿어봐 달라는 부탁을 하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긴 시간의 통화 끝에 전화를 끊으신 사장님은 저에게 자, 허락 맡았다. 대신 하루에 한 번 꼭 집에 전화는 드리기야. 알았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그 사장님 집에 살면서 본격적인 서울살이를 계속했어요. 뭐 본격적이라고 해봐야 별게 없긴 했죠. 아니, 솔직히 힘들었어요. 서울 구경을 다니기는커녕 매일 일하고 공부하느라 오히려 시골에서보다 놀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사장님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증은 따야 된다고 하시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시키셨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20살만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서울 라이프가 시작될 거라 믿었어요. 번듯한 직장에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멋을 부릴 줄 아는 삶. 참 세상 물정을 모르긴 했죠.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집의 아이였는데 뭘 알겠어요. 하지만 20살이 되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으러 돌아다녀 보니 알겠더군요. 아, 세상은 참 만만하지 않구나. 대학조차 나오지 않은 나를 써줄 좋은 회사는 없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전 1년의 시간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국밥집 사장님과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던 덕분이긴 했지만요. 그땐 정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느라 공부를 했었지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의 양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매일같이 코피를 쏟으면서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죠. 남들이 몇 년간에 걸쳐 할 공부를 따라잡아야 했으니까요. 전 결국 한 번의 실패를 더 경험하고 나서야 원하던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비교적 제가 생각했던 화려한 서울 라이프를 비로소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멋도 부릴 수 있게 된.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내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원했던 삶이 정말 이런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니 도저히 서울에서의 삶을 지속해낼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고 고향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모두 저보고 미쳤다고 하며 말리려고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가출까지 하며 서울에 홀로 올라왔던 것처럼 저의 귀향 역시 아무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내려온 고향. 어릴 때와는 참 느낌이 많이 다르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향이 싫어서 일을 한다는 핑계로 고향에 잘 내려가지도 않았고,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도 용돈만 붙여드리고 말았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내려간 고향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힐링을 선사해 준 걸까요? 지겨울 정도로 그만 먹고 싶었던 시골 음식들은 따뜻한 집밥이 되어 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밤에는 더 이상 눈이 아플 필요가 없어졌어요. 거기다 시끄러운 차 경적 소리, 이웃들의 싸움 소리가 아닌 풀벌레의 지저귀는 소리는 저에겐 그 어떤 자장가보다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더군요. 어릴 땐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고향이었는데 참 신기하죠. 전 그때부터 아예 도시에는 다시는 올라가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귀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쯤이었으니 벌써 10년이 넘어버렸네요. 아, 이런 제 말을 듣고 나도 귀농이나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농사라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농사가 제 적성에 맞지 않은 건지 제가 소질이 없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 부모님한테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누가 농사를 그렇게 짓냐고요. 생각보다 훨씬 손도 많이 가고 힘든 일이니 혹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물론 돈을 벌 만큼 번 뒤에 힐링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요. 몇 년을 시골에서 살면서 저는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으로 옮길 때의 인연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죠. 저보다 2살이 어리지만 수더분한 인상에 처음부터 호감이 갔었고 맏딸이었던 저에게 오빠 같은 포근함을 안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 저에게 다시 한번 시련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시댁은 어차피 서울에서 따로 살고 계셨으니 큰 문제될 일 없을 거라 생각했건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동서 둘은 지금 생각해도 한숨만 나오네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이미 남편의 남동생들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에도 동서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선물로 들고 갔던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우리 지역 특산물을 보며 지은 황당하다는 표정.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더불어 명품 화장품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는 은근한 비웃음도 함께요. 남편에게 동서들 이야기는 자세히 듣지 않았었는데 딱 봐도 허영심으로 가득 찬 부잣집 딸들 같았어요. 둘째 동서는 원래부터 금수저였고 셋째 동서는 중산층 집안의 자제였는데 둘째 동서의 시녀 노릇을 하며 부동산 정보를 많이 얻어 조그마한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둘 다 부동산을 2~3채씩 소유하고 그중에는 건물까지 있다 보니 시동생들도 동서들 말이라면 굽신거리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 둘 다 길을 못 펴고 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시동생이나 동서나 왜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도 참. 시아버지야 워낙 묻어나요. 2 며느리들이 예의 없게 굴어도 잘 모르셨다고 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동서들에게 딱 붙어서 동서들 비행기 태우느라 여념이 없으시더군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들을 생각해주는 좋은 시어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2 동서에게였을 뿐 저에게는 전혀 아니었어요.
애초에 부자인 두 동서에 비해 농사꾼인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으셨죠. 결혼을 하겠다며 찾아온 우리 부부에게 어휴, 모자란 놈들끼리 만나 결혼을 하는구나. 창남이라고 있는 게 이삿짐 센터에서 짐이나 나르더니 여자도 무슨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 라며 혀를 끌끌 차셨거든요. 결혼 이후에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계속됐어요. 툭하면 농부니 시골이니 하며 저를 무시하셨죠. 자기들을 떠받들어주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동서들이라고 뭐 다를 게 있나요? 당연히 동서들 역시 저를 무시하곤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가 나셨거든요. 전 일을 하던 중 그 소식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낫을 내려놓고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본 시어머니나 동서들은 저를 타박만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무슨...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그렇게 입고 와? 죄송합니다. 제가 소식 듣자마자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아이고, 네가 진짜로 네 시아버지를 생각했으면 옷을 갈아입고 오든가 했어야지. 아휴, 옷에 묻어있는 흙 좀 봐라. 더러워 죽겠다 진짜. 병원은 깨끗하게 와야 하는 게 상식 아니야? 다친 사람한테 병균이라도 옮으면 네가 책임질래? 여보 그만해요. 내가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하여튼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상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상식이.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데리고 나갈게요. 형님, 따라오세요. 동서들은 저를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형님, 이게 다 뭐예요? 제발 사람답게 좀 살아요. 냄새하고는. 동서, 난 시골에서 일하다가 바로 오느라. 아니,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병원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병원도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구분한다고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 그래도 멀리서 힘들게 달려온 거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서 손윗사람인데. 손윗사람? 그래서 형님이 하신 게 뭔데요? 시아버님 병원비도 저희들이 지금 다 내고 있잖아요. 손윗사람이면 손윗사람답게 책임이라도 지던가 아니면 옷이라도 제대로 깨끗하게 입고 와야지. 아휴. 동서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할 말이 딱히 없더군요. 병원비를 저희가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멀리서 고생해서 달려왔건만 그렇게 말하니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죠. 그나마 시아버님은 그날 저녁 저를 따로 불러서는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다 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긴 그렇게 달려와준 마음만으로도 고마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사실 내 시어머니나 동서들이 그렇게 말 못하게 내가 막아줘야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 미안하다.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니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병원비도 사실 네 동서들이 내주다 보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시아버지는 저보다도 더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 그저 동서들에게 고맙다며 알랑방귀만 끼고 계시니. 그런데 이때 일로 가장 큰 자극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었나 봐요. 그래도 그때까진 제가 농사로 소소하게 버는 거나 남편 월급으로 시골살이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삿짐 센터의 월급쟁이 직원으로만 있다가는
계속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거라는 걸 깨달았는지 제게 이삿짐 센터를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저 역시 위 사건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터라 저희는 빚을 내면서 이삿짐 센터를 하게 되었죠.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다진 체력이면 저 역시 같이 일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삿짐 센터는 처음엔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이삿짐 센터들과의 경쟁이 쉽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이사를 맡을 때마다 고객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후기 하나하나가 쌓여가며 결국 저희도 지방에선 꽤 잘 나가는 편에 속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나 동서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저희가 돈을 번다고 해도 동서들보다 많이 버는 게 아니기도 했고 어쨌든 몸을 써서 일하는 걸 천박하다고 보더라고요. 저희가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도 남 냄새가 난다고 저희를 무시하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런 동서들을 보면서 언젠간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나가게 된다면 그땐 너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런데 그러던 중 제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서 다 같이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세금 문제나 부동산 법 관련된 이야기들이요. 사실 동선애들 부동산 투자하는 걸 잘 살펴본 결과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었거든요. 저러다가 언젠간 크게 한번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뉴스도 나오고 있는 김에 제가 동서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이야기를 해줬죠. 이런 법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러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동서들이 제 말에 화가 나는지 농사나 짓고 이삿짐이나 나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떠들어요? 어디서 주워 듣고 괜히 배 아파서 그런 말 하나 본데 형님이 말한 거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형님보단 부동산에 대해서 훨씬 잘 알거든요. 아니 동서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동서가 걱정돼서. 걱정? 기가 막혀서 누가 누굴 걱정해요? 형님은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삿짐 센터인지 뭔지나 잘하세요. 둘째 형님, 그냥 대화를 하지 마세요. 몸이나 쓰면서 일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원래 무식한 사람이랑은 대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 섞기도 싫다 정말. 큰형님은 이래서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다니까. 뭐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네. 뭐 제가 못할 말 했나요? 동서는 위아래도 없어? 그래도 내가 네 형님이야. 지킬 건 지켜야지. 가짜는 게 형님 대접은 또 받고 싶나 보네? 전 이 말에 방아쇠가 발사된 듯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길길이 날뛰었죠. 하지만 동서 둘이 저를 공격하는 데다가 옆에서 시어머님은 동서들 편을 들고 있으니 결국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어요. 저는 이를 부득부득 깔며 오늘 일은 꼭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동서네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죠. 사실 저에겐 동서나 시어머니도 모르는 과거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서울에 있을 당시 했던 일이 검사라는 사실이었죠. 아까 과거 일을 말씀드렸을 때 성인이 되었어도 그 어느 곳에도 취직을 하지 못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면접을 보면서 정말 무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쏟아지는 막말들을 들어가며 다짐했었죠. 늦은 만큼 빨리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취업시장에서 맛본 참패는 처참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누구도 나를 깔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 검사가 되겠다고 말이죠. 전 그 후로 재수를 2번이나 해가며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에 있는 학교에 법학 전공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환경상 등록금이 없었기에 장학금을 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사법고시 공부도 한결 쉬워지더군요. 그래서 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한 후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된 지 오래지 않아 한 사건을 맡게 됐는데 그때 검사라는 직업에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를 제가 구해주지 못했거든요. 상대는 돈을 써서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니 제가 아무리 상대의 죄를 입증하려고 해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고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아니, 돈이 있으면 무죄가 돼버리는 이 세상에 대한 절망감에 저는 검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주위 사람들은 힘들게 검사까지 됐는데 왜 그걸 그만두냐고, 미쳤냐고 난리이긴 했었죠. 특히 동료들은 원래 재판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일은 그냥 작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공부한 게 아깝지 않냐고 했어요. 아님 검사는 그만두더라도 변호사로 로펌에 취직을 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위에 높으신 분들은 절 보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이 세상이 낭만만 가득하다면 법은 누가 만들고 집행은 누가 하고 국가는 어떻게 굴러가겠냐고 바보 같다며 훈수를 두셨죠. 하지만 저는 저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해프닝이라며 넘길 수 있냐고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려 부모님은 아유, 애초에 네가 검사 되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준 건 하나도 없었다. 네가 말없이 서울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모두 네가 선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 마음이 편한 대로 하려무나.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셨기에 오히려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젊은 여성분이 서울에서 왜 내려오셨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가족들에게 떠벌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과거 일을 말해봐야 시끄러워질 것만 같다고요.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시댁분들에게 우리 딸이 검사 출신이네 뭐네 하는 자랑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우리 부모님이 입이 무거우셨던 데다가 검사 일을 하며 상처를 받았던 제 마음을 생각해서 더욱 얘기를 안 꺼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전 과거의 경력을 살려 동서들의 뒷조사, 그리고 동서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살짝 옛날 동료들에게 힘을 빌리긴 했었죠. 탈세 소스가 있다고 말해주면서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과연 동서들은 부동산으로 탈세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증거를 확보한 뒤 동서들에게 찾아가 말해주었어요. 동서, 내가 따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동서 둘 다 탈세를 하고 있더라? 뭐요? 내가 무슨 탈세를 한다고 하는 거야, 이 형님이? 이미 증거도 다 확보해 놨거든? 난 이대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거야. 이 형님 말 참 웃기게 하네? 신고? 해, 그까짓 거. 우리가 그게 무서울 줄 알아? 증거야 인멸하면 그만이지. 아니, 애초에 증거가 있긴 해? 네가 뭔데 그걸 알아내? 어디서 이상한 소리 주워듣고 또 헛소리나 하는 거 아니야?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 주제 그만 좀 까불지? 아, 그래? 내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이다. 그럼 이거 한번 봐볼래? 전 제 검사 시절 사원증과 검사였던 걸 증명해주는 것들을 동서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대체 뭐긴 뭐야.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때의 직업이지.
뭐 이런 것도 내가 조작을 했을까 봐?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검사가. 거짓말 치지 마. 검사를 때려치우고 농사나 짓는다는 게 말이 돼?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각자 사정이라는 게 있단다. 그 사정까지 내가 너희한테 말해줄 필요는 없잖아? 아무튼 내가 여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지금도 내가 더 잘났어. 난 지금도 당장 변호사 사무실도 차릴 수 있거든. 까불지 말라고. 너희나 그만 좀 까불어. 그러자 동서들은 기겁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아니, 입을 못 다무는 건 동서들뿐만 아니라 시동생들, 거기에 시어머니까지도 다 똑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채로 사원증과 저를 쳐다만 보고 있길래 전 가볍게 웃어주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제게 사과를 하고 빌면 적당히 봐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물론 탈세를 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얼마나 크게 벌을 줄지에 대해선 입김이 닿을 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까불더군요. 네가 검사였던 게 뭐 어때서? 지금 검사인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우린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알기나 해? 오히려 묵으로 혼내줄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전 동서의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가뜩이나 유전무죄라는 현실에 절망해서 검사를 그만둔 거였는데 제 가족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도리어 저를 협박한다? 이건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동서들은 스스로 자기 목줄을 죄더군요. 비싼 돈을 주며 고용한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제 학교 선배가 있기도 했었고 제가 검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같은 검찰청에서 일했던 후배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선후배들을 찾아가 저의 상황 그리고 동서의 탈세 상황 등을 말해주었어요. 내가 왜 검사를 그만두었는지 잘 알지 않느냐. 나에게 똑같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변호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사실 그 선후배들도 이번 일은 어차피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탈세의 체질이 고의적이고 매우 나쁘기에 그저 형량이나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변호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저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이번 일을 맡는 일이 없도록 얘기해두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자기들과 아는 사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하긴 그쪽에서 제 선후배들의 경력이 10년이 넘었으니 어느 정도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아무리 돈을 쫓는 변호사들이라고 해도 양심까지 팔아가며 돈으로 그 양심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변호하지는 않겠다고 하였어요. 동서들은 자기들이 자신하던 변호사들이 변호를 포기했고 다른 유능한 변호사들을 찾는 일 또한 여의치 않자 곧 모든 것이 저의 영향이라는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를 찾아와서는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형님, 그동안은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귀하신 형님도 못 알아보고 무례를 저질렀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귀하신 형님? 내가 검사 출신이면 귀하신 형님이고 그냥 일개 농부나 이사일을 하면 형님이 아니야? 왜? 저는 형님 취급해주기도 싫다며. 그게 아니라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원래 생각이 짧은 사람이고 감정적인 거. 제가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 드리잖아요. 예? 한 번만 봐주세요. 동서가 그런 사람이었나? 난 모르겠는데. 그냥 동서가 나쁜 사람인 것만 알겠어. 그렇지, 형님.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번 한 번만 저희들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도 차려드릴게요. 예? 아유, 언제까지 이사일이나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이참에 변호사로 다시 일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세요, 형님. 예? 이사일이나 하면서? 역시나 아직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건 여전하구나. 그래, 뭐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 그냥 더 말할 것 없이 지은 죄에 대한 벌 달게 받아. 그땐 좀 사람이 변할지 궁금하긴 하네. 네? 아니, 형님! 아, 형님! 동서들은 역시 제가 검사를 했었다는 것만 알았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검사를 왜 그만뒀는지를 몰랐나 봅니다. 오히려 저에게 딜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게 저한테 씨알도 먹힐 리가 없었죠. 결국 동서들은 어찌어찌 변호사 선임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 역시 딱히 크게 변호의 의지도 없었던 터라 탈세로 큰 벌을 받게 됐어요. 뭐 사실 꼭 제가 아니었었더라도 워낙 죄가 확실하니 아마 벌을 받긴 했을 것 같아요. 유전무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건 이제 안 통하죠. 그리고 상세히 조사하면서 나온 사실들인데 동서들의 탈세액은 제가 조사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더군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탈세를 해왔다니 제 동서들이지만 안 좋은 의미로 참 대단합니다. 동서들은 결국 그 벌금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건물의 대부분은 처분해야 했어요. 첫째 동서는 아예 남는 게 없는 걸 넘어 빚까지 져야 하더군요. 그동안 돈 많다고 유세를 부리더니만 이제는 그 많던 명품 하나 들고 오지 못하는 걸 보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아, 혹시 그 이후로 동서들이 앙심을 품고 저에게 더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으니 걱정 마세요. 이젠 돈도 없어서 동서들이 힘이 없기도 하고 저는 죄 지은 거 없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언제든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변호사로 취직이 가능한 사람인데 동서들이 어떻게 저한테 까불겠어요? 오히려 두 번 다시 제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한 채 기죽어 지내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서로 고군분투하는 중이죠. 게다가 동서들끼리 서로 네가 잘못했네, 형님이 잘못했네 하면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되려 둘이 저에게 서로의 흠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저질렀던 또 다른 악행들에 대해 고하고 있답니다. 왜 꽃게들이 서로 살려고 집 밖으로 올라가다가 다 같이 생을 마감하는 그 꼴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전엔 그렇게 동서들을 위해주더니만 지금은 태도가 싹 바뀌셨어요. 예전에 동서들을 대하듯 저를 대하기 시작하셨고 동서들에게는 예전 저를 대하듯 하고 계시죠. 물론 저로서는 그건 역시 썩 유쾌한 일이 아닌지라 시어머니와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에도 시아버지에게만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 쪽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부하듯 대하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밝힐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긴 세월을 소갈이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저 스스로가 딱히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지라 검사였다는 걸 숨겼던 게 괜히 돈만 되어 버렸네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저렇게 직업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끔찍하긴 해요. 무슨 예전 신분사회도 아니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린 모두 똑같은 사람이며 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어찌 되었든 지금 현재가 좋으면 다 된 거잖아요. 저의 상황도 좋아졌고 이 세상 역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동서들 같은 사람들은 언젠간 꼭 벌을 받을 겁니다. 제 한풀이가 좀 길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죄 짓는 일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그 말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